이재명 후보가 호남 행보를 마무리했죠. 민생과 경제를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의 지갑을 채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꺼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공동 수석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성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한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걸 수용을 하겠다. 그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하고 나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네. 3월 9일에 당선된 사람이 뭔가 공약을 지키려면 어차피 무슨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추경 재원이라는 게 뻔해서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당장 하자. 당선된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후보가 일단 철회를 했잖아요. 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부터 두텁게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거죠. 추경 편성하느니 그냥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더 그러니까 심플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내년 예산은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지금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네. 논의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고 네. 얼마 전부터 윤석열 후보 측에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빨리 소상공인 지원부터 두텁게 하자고 한 제안을 했었는데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50조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협상을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성은 없고 정치적 잼만 날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설령 받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정책위 의장 간 혹은 원내대표 간에 마지막 쟁점은 또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국민의힘 측이 실제로는 한 번도 소상공인 지원 50조 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노력이나 제안을 하지를 않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내 수석 맡고 계시기도 하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 내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뭐 더 이상 심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고를 하는 그 성명 내용이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별로 늘리려고 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쪽에만 좀 매달려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요 이제 패키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 화폐가 이제 지역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해야 하고 또 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한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이게 이제 3대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부하고 또 야당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네. 이게 또 그 막판에 여야 간사하고 기재부 그냥 또 이제 3자 그 딱 테이블에서 그냥 다 결정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가? 오늘까지 예결위 예산 심의가 있어서 오늘까지는 이제 예결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다 협의가 안 되면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오전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 조율을 해야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리 시한 12월 2일은 그냥 그 지키는 거고 그때 다 처리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더 늦출 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 법적 기일은 지켜야겠죠. 법적 시한이 12월 2일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장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도 국민의 1호 머슴인데 다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90% 국민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네. 잘 설명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는 원론적 의미라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그 재원으로 지금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하고도 네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뭐 마찬가지인데요. 충분히 이제 이미 이 종합부동산세가 국토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포함해서 그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종 보완하면 예.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 이 소위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 배분해주고 있는데 예. 늘어나는 종부세에 늘어나는 세수를 일종의 국토보유세 성격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국토보유소가 신설이 된다면 종부세는 여기를 흡수해서 없애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종합부동세가 해왔던 현재 부분은 그대로 쓰고 예.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지금 국토보유세 신설 방침이 지금 뭐 다시 뭐 재검토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네.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합의를 했던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때 네. 세금 부담이 이제 커지고 있어서 예.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1주택자의 기준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이고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이제 중과한 것처럼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서 감세 표필리즘 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양도세 기준 금액은 좀 높였지만 한편으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또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 감세만 한 게 아니고요. 또 그 다주택자가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또 기준을 강화한 측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는 아닙니다. 아, 전체로 보면 감세는 아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게 11억이 좀 얘기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12억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이었고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11억이 아니라?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금액이 이제 9억에서 12억을 검토했다가 11억 원으로 맞춘 거죠.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금액.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계속 뭐 그러니까 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진통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주택은 성격이 좀 다른 상품이잖아요. 네.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조세를 통해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그런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비판이나 반발의 목소리 같은 경우도 극히 일부의 어떤 제한된 목소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그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이제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뭐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유세는 좀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좀 낮추고 이런 기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안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서 한두 가지 좀 그 확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 일단 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더 추가로 확대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기재부는 아무래도 융자 쪽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국회나 이제 저희 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접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리 융자도 물론 필요하니까 하고 네. 그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원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장은 국민의힘도 함께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럼 여야가 합심하면 좀 관철시킬 수 있지 않나요? 기재부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직접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그 규모나 네. 이런 거 아직 뭐 좀 가시적으로 나온 건 아직은 아니고요. 오늘 내일 정도면 대충 협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할 때 6조 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네. 최소한 전년도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정도 규모로는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게 이제 저희 당 생각인데요. 네. 올해 발행 규모가 21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정도는 더 추가로 발행하는 게 좋겠다. 네. 뭐 15조를 늘린다고 해서 정부 예산이 15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15조의 10분의 1 비용이니까 네.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최소한 그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이제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여쭙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부터 충청 방문하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종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제2 집무실 이야기를 했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사회적 공감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예. 그러니까 국회 분원적 성격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제 입법화했고요. 네네. 이제 청와대를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지만 국회 기능도 이제 일부 세종시로 이전되면 일종의 이 청와대 집무실 정도를 세종시에 두어서 상당 부분의 행정 일은 세종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일은 아마 여야 간에 공감이 있는 거여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